서울역은 늦은 밤에도 여전히 붐볐다. 회사원들과 여행객이 뒤섞인 복도에서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이도연은 무표정하게 매표 창구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회사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검은색 코트가 걸쳐져 있었다. 익산행 KTX 한 장 주세요. 직원이 티켓을 출력해 건넸다. 그는 습관적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21시 40분 KTX 호남선 217열차였다. 플랫폼 번호는 8번.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플랫폼 쪽으로 걸었다. 플랫폼에 들어서자 익숙한 진동과 엔진음이 들려왔다. 승차 대기 중인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표를 다시 확인하고 사옥 칸으로 향했다. 좌석은 10A 창가 자리였다. 도연은 조용히 짐을 올리고 자리에 앉았다. 기차 내부는 따뜻했고 은은한 조명이 좌석마다 내려앉아 있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지고 창문 너머로는 도시의 그림자가 멀어졌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업무 메일을 확인했다. 동료에게서 온 간단한 보고서 승인 메일이었다. 그는 짧게 답신을 보낸 뒤 피로한 눈으로 화면을 덮었다. 주변 승객들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떤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었고 젊은 여자는 이어폰을 끼고 졸고 있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겹쳐 보였다. 무표정한 얼굴, 그 속에는 뭔가 묘한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떴다. 누나. 그는 눈을 크게 떴다. 한동안 그 이름을 본 적이 없었다. 1년 전 겨울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 어릴 적부터 그에게 부모보다 더 의지가 되었던 존재였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나? 짧은 정적 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아, 지금 기차에서 내려야 해. 순간 도연의 몸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막 출발했는데. 지금 타고 있는 열차 대전역에서 내려. 절대 그냥 가지 마. 그녀의 목소리는 급했고 숨이 가빴다. 전화기 너머로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섞여 들렸다. 누나, 뭐야 그 소리. 어디야? 시간이 없어. 그냥 내려. 지금 말 듣지 않으면.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도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는 이미 천안아산 구간을 지나고 있었다. 객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서비스 불가 지역입니다라는 안내음이 반복되었다. 불안이 서서히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시 통로를 걸으며 숨을 골랐다. 주변 승객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승무원이 떠난 뒤에도 그의 심장은 진정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엔 마지막 통화 시간 9분 41초가 찍혀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지금 내려야 해. 그녀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기차는 고속으로 달리며 밤의 들판을 가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간간히 불빛이 스쳤고 그 불빛은 차창에 반사되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기차 안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았다.
멀리 사옥한 끝쪽 통로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도연은 이유 모를 불쾌함을 느꼈다. 그 순간 열차 안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다음 정차역은 대전역입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기차는 점점 속도를 줄였다. 브레이크 마찰음이 차체를 따라 길게 울렸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내려야 할까?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역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다. 플랫폼의 형광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승무원이 그를 보며 인사했다. 대전역입니다. 잠시 정차 후 출발하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나섰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객실 문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릿속엔 다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내려야 해. 그는 더 생각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등에 손을 얹은 듯 몸이 스스로 앞으로 나아갔다. 플랫폼으로 발을 내딛자 차가운 밤 공기가 코끝을 스쳤다.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며 플랫폼을 벗어났다. 철로 위에서 바퀴 마찰음이 멀어져 갔다. 그는 그대로 서서 열차의 후미를 바라봤다. 빨간 미등이 점점 작아지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플랫폼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연결되지 않았다. 순간 역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방금 출발한 KTX 호남선 217열차 사옥칸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누나? 방송이 반복되었다. 현재 관계 당국이 현장에 출동 중입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잠시 후 바람이 불며 플랫폼 안내판이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기차가 떠난 뒤 남은 진동이 아직도 발끝에 남아 있었다. 그 진동 위로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 했다. 도연아, 내려줘서 고마워.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대전역의 불빛이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누나,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답은 없었다. 밤 공기 속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내린 이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대전역 플랫폼은 새벽처럼 조용했다. KTX 호남선 217열차가 떠난 지 불과 10분 남짓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이도연은 여전히 플랫폼 한가운데 서 있었다. 기차가 사라진 철로 위로 잔열이 퍼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자 철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휴대폰을 꺼냈다. 누나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가운 음성 안내만 되풀이됐다. 서비스 불가 지역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불빛 하나 없는 철로 끝을 바라보니 붉은 미등이 점점 멀어지다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귓가엔 여전히 그 목소리가 남아 있었다. 지금 내려야 해. 대전역에서 지금 바로. 그는 고개를 숙였다. 손에 쥔 휴대폰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엉켜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기차가 떠나던 그 순간의 진동이 아직도 발끝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승객분, 괜찮으세요?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이 돌아보자 객실에서 검표하던 여승무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아까 사옥칸에 계셨죠? 내리실 줄 몰랐어요. 전화가 와서요. 전화요? 누나한테서요. 내리라고 해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승무원의 표정이 굳었다. 조금 전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217열차 사옥칸에서 폭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연은 말을 잃었다. 폭발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설치된 폭발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현재 수습 중이에요.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럼 인명 피해는요? 정확한 건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사옥칸의 피해가 심하다고 해요. 승무원은 잠시 도연의 얼굴을 살폈다. 대전역에서 내리길 정말 잘하셨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한 뒤 돌아서서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떠난 뒤 대합실 쪽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현재 호남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플랫폼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 목소리가 들리는 동안 도연의 마음속에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커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역사를 바라봤다.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소부 한 명이 먼 플랫폼 끝에서 빗자루를 밀고 있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리려다 불빛 아래 서 있는 한 여자의 실루엣을 보았다. 긴 머리, 검은 코트, 가만히 선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형태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다. 누나. 도연은 무의식적으로 입을 열었다. 그가 한 걸음 내딛자 여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도연은 플랫폼을 달렸다. 누나. 이지은 누나. 그의 외침이 넓은 대합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유리 천장 위로 빗방울이 부딪히며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도연은 숨을 몰아쉬며 멈춰섰다. 주변은 여전히 적막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는 메시지 하나가 떠 있었다. 보낸 사람 이지은. 그는 두 눈을 크게 떴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눌렀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거기서 기다려.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대전역의 불빛은 비에 젖어번지고 있었다. 청소부가 그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시간은 밤 10시 33분. 불과 몇 분 전 그녀의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 누나는 1년 전 사고로 사망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메시지는 어떻게 온 걸까? 그는 다시 전화 버튼을 눌렀다. 이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계음이 들려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때 대전역 스피커에서 비에 젖은 안내 방송이 울렸다. KTX 217열차 익산 방면 사옥칸 사고로 인해 후속 열차 출발이 지연됩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았다. 비가 창문을 때리며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낮게 중얼거렸다. 누나 이건 뭐예요? 왜 나한테? 그때 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전화였다. 발신자 이지은. 도연은 숨을 삼켰다. 누나? 그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짧은 정적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연아? 누나, 지금 어디야? 사고가 났대.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내려줘서 고마워. 그 말이 끝나자 통화는 끊겼다. 도연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다. 화면 위로 빗물이 떨어져 번져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전역의 불빛이 흔들리고 멀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기차가 향하던 방향 쪽으로 빨간 불빛이 잔잔히 번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누나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분명히 이 세상의 목소리였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누나, 당신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비는 점점 거세졌다. 플랫폼 바닥에 반사된 조명이 일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밑에 무릉덩이를 밟을 때마다 작은 파문이 퍼졌다. 그 파문은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했다. 기차가 지나간 자리엔 진동이 남아 있었고 그 진동 속에 아직 누군가의 목소리가 숨어 있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전역의 전광판이 깜빡이며 사고 소식을 반복했다. 그는 빗속에서 멈춰섰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려웠다. 다음 날 아침 대전지방경찰청 강력이팀 사무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밤새 내린 비로 유리창에는 빗물이 맺혀 있었고 복도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그 안쪽 조사실 한가운데 이도연이 앉아 있었다. 그는 전날 밤 대전역 플랫폼에서 발견된 주요 목격자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책상 맞은편에는 박 형사라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짙은 감색 셔츠 차림의 그는 두꺼운 사건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이도현 씨, 어제 KTX 호남선 217열차에 타셨다고요? 네. 서울역에서 탔어요. 익산까지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역에서 내렸다고요? 맞아요. 누나가 전화했어요. 형사는 잠시 펜을 멈췄다. 누나?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은 이지은이에요.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서 지금 당장 대전역에서 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형사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런데 그 누나분 1년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젯밤에 분명히 통화했어요. 형사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사망신고서였다. 이지은 1988년생, 사망일자 2023년 6월 11일, 사유, 폭발사고 실종 후 사망 처리.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도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어젯밤 그 전화 진짜였어요. 목소리도 확실히 들렸어요. 형사는 담담하게 물었다. 통화 기록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통화 내역을 열었다. 그러나 누나라는 이름 옆에는 아무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없을 리가 없는데. 그는 당황한 얼굴로 휴대폰을 뒤적였다.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어젯밤 열차 사고는 단순한 폭발이 아닙니다. 사옥한 좌석 밑에서 폭발물이 발견됐어요. 그 종류는 1년 전 대전역 부근 테러 사건 때 쓰인 것과 동일합니다. 형사는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줬다. CCTV 영상이었다. 대전역 플랫폼 밤 10시 20분경 영상 속 도연이 열차 문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로 한 남자가 검은 가방을 들고 통로를 지나가고 있었다. 이 남자 기억나십니까? 도연은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어제 제 뒷자리 쪽에 앉아있던 사람이에요. 코트를 입고 계속 휴대폰만 만지고 있었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폭발 직전에 이 남자가 사옥칸을 떠난 게 확인됐습니다. 역 CCTV에도 그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폭탄을 설치한 겁니까? 아직 단정하긴 이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높습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물었다. 누나분이 전화할 때 배경 소리는 어땠습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바람 소리랑 뭔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 뒤로 숨소리만 들리고 끊겼어요. 그 통화가 정확히 몇 시였습니까? 밤 10시쯤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열차가 대전역에 도착했어요. 형사는 펜을 내려놓았다. 흥미롭네요. 그 시각 경찰 시스템에도 해당 번호로 걸려온 통화 기록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전화였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형사는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도연 씨, 당신의 누나는 생전에 우리 대테러 전담팀 소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열차 노선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보고서에 신호, 대전역, 사옥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잡으려던 사람이 어젯밤 그 남자의 가능성이 큽니다. 도연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면 누나가 저한테 전화한 건? 형사는 짧게 대답했다. 당신을 구한 겁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신호일지도 모르죠. 도연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 놓인 누나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제복을 입은 젊은 여성, 밝게 웃고 있는 얼굴. 그는 손끝으로 그 사진을 스쳤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훌륭한 형사였습니다. 형사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죽은 이유,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인지 제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는 미묘하게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당신 같은 증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심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사가 끝난 뒤 도연은 경찰서를 나왔다. 아침 햇살이 흐릿하게 퍼져 있었다. 대전역 방향에서 여전히 구조대의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다. 카페 문을 밀고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따뜻한 커피 향이 퍼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싸늘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목록엔 여전히 누나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는 그 번호를 지우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잠시 후 커피잔 옆에서 진동이 울렸다. 화면에는 아무 표시도 없는 수신 알림이 떴다. 번호 대신 단 한 단어가 표시되어 있었다. 지은. 그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잠시 후 문자 한 줄이 떠올랐다. 도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또 다른 KTX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기차의 소음이 가까워지자 그는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너였어.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누나, 이번엔 내가 갈게요. 그의 시선이 창문 너머 기차의 은빛 차체 위로 멈췄다. 햇살이 비치며 반사된 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대전역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이도연은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아직도 뉴스에서는 KTX 호남선 217열차 폭발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며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였다. 그는 뉴스 자막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방금까지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었다.
당신 누나의 사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지은 씨가 자주 들르던 곳을 기억하십니까? 형사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다. 누나는 대전과 익산 사이를 자주 오갔다. 그녀는 한 번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단지 업무 때문에라고만 했다. 그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했다. 매표소에서 익산행 KTX 219열차표를 샀다. 표시된 출발 시각은 오후 1시 5분. 플랫폼에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과 학생들로 붐볐다. 열차가 들어오자 그는 오옥한으로 걸음을 옮겼다.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를 꺼냈다. 누나의 행적 추적이라는 글자가 메모 상단에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대전, 익산, 공방, 신호라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열차는 출발했고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건물들이 뒤로 밀려가고 고속으로 지나치는 풍경 속에 머릿속도 함께 흔들렸다. 그는 무심코 휴대폰을 켰다. 수신함에는 며칠 전 받은 누나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연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 문장을 다시 읽는 순간 그의 손끝에 미세한 전율이 일었다. 열차는 천안 아산역을 지나고 있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객차 문이 열리며 승무원이 들어왔다. 승차권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은 표를 건넸다.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확인한 뒤 말했다. 혹시 예전에 이 열차 타신 적 있으세요?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요? 얼마 전 사고 났던 열차 번호와 비슷해서요. 그때도 대전역 근처였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열차에 타고 있었어요. 승무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떠나자 도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대전역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이번에도 대전에서 내려야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열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고 안내 방송이 울렸다. 다음 정차역은 대전입니다. 플랫폼 불빛이 차창에 비쳤다. 그는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섰다. 대전역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그는 익숙한 냄새를 느꼈다. 비, 금속, 그리고 묘한 정적. 역 대합실은 여전히 사고 여파로 어수선했다.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복도 끝에는 경찰 통제선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역 밖으로 걸었다. 비가 그친 후에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창을 열었다. 이지은 형사 근무지라고 입력하자 몇 년 전 작성된 기사 하나가 떠올랐다. 대전지방경찰청 대테러팀, 대전 익산간 열차 노선 수사 착수. 기사에는 이지은 형사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도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기사 하단의 인터뷰 문장에 눈길이 멈췄다. 신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때렸다. 신호. 그녀가 추적하던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도연은 다시 메모를 꺼내 적었다. 신호 무선 주파수 열차 내부.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없이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익산역에서 만나. 그는 숨을 멈췄다. 누나였다. 분명히 그녀의 말투였다. 누나 익산? 그는 가방을 움켜쥐고 다시 플랫폼으로 향했다. 1시 45분 다음 열차가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는 표를 바꾸고 다시 탑승했다. 익산행 KTX 223열차 사옥한. 그가 자리에 앉자 열차가 출발했다.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갔다. 그는 주위를 살폈다. 왼쪽 통로 건너편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는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연은 그를 흘끗 쳐다봤다. 눈빛이 마주치자 남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묘한 냉기가 있었다. 그는 무심한 척 시선을 돌렸지만 손에 쥔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기차는 공주역을 통과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향했다. 뒤통수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잠시 후 문을 닫고 거울을 봤다. 눈가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누나? 그는 급히 받았다. 짧은 정적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뭐라고요? 누나, 누구요? 그 남자. 내가 본 사람. 그 사람은 뚝 통화가 끊겼다. 그는 급히 문을 열고 객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검은 정장의 남자가 사라져 있었다. 도연은 주위를 둘러봤다. 그때 통로 끝에서 영무원이 다가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아까 여기 앉아있던 사람 봤어요? 아니요, 잠깐 전부터 아무도 없었는데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열차는 점점 속도를 줄였다. 익산역 도착 방송이 흘러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기차가 멈추자 문이 열렸고 그는 플랫폼으로 내렸다. 역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플랫폼 끝에 서 있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봤다. 도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누나. 그가 한 걸음 내딛자 기차 출발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진실을 봐야겠네요. 익산역의 전광판에는 다음 문구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KTX 호남선 217열차 사고 수사 관계자 추적 중. 그 문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가방을 메고 역 밖으로 걸어나갔다. 어디선가 희미하게 누나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도연아, 이번엔 내가 나를 찾아야 해. 그는 숨을 고르며 빗속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익산역의 불빛이 점점 뒤로 멀어졌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익산역을 떠난 이도연은 역 앞 택시 정류장에서 오래된 지도를 펼쳤다. 형사에게서 받은 자료에는 익산 외곽에 있는 오래된 작업장이 표시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지은 형사가 자주 드나들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포착된 그녀의 위치도 그 근처였다. 그는 택시 문을 열고 올라탔다. 사평동 공단 근처 공방 아시죠? 거기로 가주세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출발시켰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유리에 번져 흔들렸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녀가 1년 동안 무엇을 쫓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내려야 한다고 했을까? 그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누나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이지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어딘가 비밀을 품은 듯한 눈빛이었다. 택시는 익산 시내를 벗어나 인적 드문 도로로 들어섰다. 도로 양옆엔 오래된 창고와 폐공장이 늘어서 있었다. 운전사는 힐끗 백미러를 보며 말했다. 거기 요즘 사람 잘 안 갑니다. 예전에 폭발사고 나고 나서 문 닫은 데가 많아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럴 겁니다. 운전사는 더 묻지 않았다.
몇 분 뒤 택시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세광도자 공방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도연은 요금을 내고 비를 맞으며 내렸다. 공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고리에 녹이 슬어 있었지만 자물쇠는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 소리를 냈다. 안은 어둡고 냄새가 났다. 흙과 재, 오래된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벽에는 먼지가 잔뜩 쌓인 도자기들과 깨진 항아리 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와 낡은 테이프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공간을 훑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파일 하나가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내부 수사 기록 익산 노선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이지은 형사가 직접 쓴 보고서들이 빽빽하게 들어 있었다. 대전 익산 노선 무선 신호 이상 감지, 열차 내 특정 좌석 주변 통신 교란 발생, 의심 인물 A, 철도 운행 데이터 접근 가능성 높음. 그는 페이지를 넘기며 손끝을 떨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도현, 그 아이는 절대 타계하면 안 된다. 도연의 눈이 커졌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나를 타계하면 안 된다고?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위험하다는 걸, 그리고 그가 목표였다는 걸. 그는 서류를 덮었다. 책상 한쪽에 놓인 카세트 테이프가 눈에 들어왔다. 217열차 2023.06 1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녹음기를 찾아 테이프를 끼웠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흘렀다.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이지은. 지금 시간 2023년 6월 11일 오후 9시 50분. 대전역을 향하는 217열차 4호 칸 안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내부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그가 가지고 있는 가방엔 폭발물이 들어있어. 내가 멈추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칠 거야. 도연이는 타면 안 돼. 그 아이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끝까지 그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테이프가 끊기듯 멈췄다. 도연은 녹음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다. 그녀가 그날 자신을 위해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 문득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창문 사이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공방 벽을 비추며 움직였다. 그는 숨을 죽이고 불을 껐다. 차에서 두 남자가 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들은 서류 가방 같은 것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있다고 했지? 확실합니다. 그가 기록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손전등을 끄고 책상 밑에 몸을 숨겼다. 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증거가 남지 않게 해. 공방 안이 어두워지며 발소리가 천천히 울렸다. 도연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한 남자가 책상을 향해 다가와 파일을 뒤적였다. 이건 뭐지? 익산 노선 내부 기록? 다른 남자가 대답했다. 그 여자가 남긴 거야. 다 치워. 서류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가 손에 쥔 녹음기를 꼭 쥐었다. 테이프가 그의 손바닥에 눌려 있었다. 잠시 후 그들이 밖으로 나갔다. 자동차 시동 소리가 멀어졌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방 안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는 찢어진 서류 사이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내가 사라지면 대전 지하 보관소를 찾아. 이지은의 필체였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람에 비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켜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누나가 남긴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폭발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박 형사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당장 나오세요. 아니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누나가 지키려 한 이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통화를 끊었다. 뒤돌아본 공방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불빛 사이로 누나의 웃음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누나, 이제 내가 갑니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찾아낼게요. 그는 공방을 떠나 익산 시내로 향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길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전조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쳤다. 그 빛이 마치 누나의 손짓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주머니 속 테이프를 꼭 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를 다시 대전으로 이끌고 있었다. 익산에서 대전으로 돌아온 이도연은 바로 경찰청으로 향했다. 박 형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분주했고 사건 자료가 책상 위에 널려 있었다. 형사는 그가 문을 열자마자 물었다. 공방에 있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누나가 남긴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폭발을 예견하고 있었어요. 박 형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누나의 수사 파일 중 일부가 복구됐습니다. 그 안에는 내부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김태성 철도운영본부 보안팀장. 형사는 말했다. 그가 누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녀가 폭발을 막으려 했을 때 오히려 내부 정보를 조직에 넘겼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그가 어젯밤 공방에 온 사람입니까? 가능성이 큽니다. 우린 그를 이미 감시 중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는 도연의 표정을 살폈다. 누나가 남긴 테이프, 그걸 우리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 테이프는 그의 손바닥만 한 유일한 증거이자 누나와의 마지막 연결이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확실하게 밝혀주세요. 그녀의 죽음을 이용하는 일이 없게요. 형사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도연은 경찰청 근처 여관에 머물렀다. 창밖에는 가늘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테이프를 바라봤다. 플레이 버튼을 누를까 고민하다가 손을 멈췄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도연 씨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침착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가진 걸 내놔요. 그녀의 기록, 그게 필요합니다. 도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김태성입니까?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었다. 역시 그녀의 동생이군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였다. 그는 즉시 가방을 챙겼다. 형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그는 여관을 나와 대전역으로 향했다. 플랫폼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다. 그는 플랫폼 끝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다.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김태성이었다. 그녀의 동생이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왜 누나를 죽였습니까? 죽인 게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를 희생했지.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였거든. 무슨 소리죠? 김태성은 우산을 접었다. 너희 누나는 조직을 파고들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이미 늦었지. 나는 그때 선택을 했어. 조직이냐, 나 자신이냐. 그녀는 끝까지 옳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버린다. 도연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래서 폭탄을 터뜨린 겁니까? 그건 그녀의 선택이었어. 내가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지. 비가 더 세게 내렸다. 도연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녀의 남은 자료와 통신 기록. 하지만 이건 세상에 나가면 안 돼. 왜요? 그녀가 감추려 했던 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국가가 뒤집힐 수도 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웃었다. 넌 몰라도 돼. 그녀는 널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췄어. 그 말에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래도 난 알아야 합니다. 그가 다가가자 김태성이 가방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그때 역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경찰차 몇 대가 역 앞에 멈춰섰다. 형사가 뛰어들어왔다. 이도연 씨 물러서요. 박 형사가 총을 겨눈 채 외쳤다. 김태성, 당신을 체포합니다. 김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다. 역시 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가 가방을 던졌다. 바닥에 떨어진 가방에서 작은 폭발음이 났다. 순간적으로 불빛이 번쩍였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였다. 연기 사이로 김태성이 도망쳤다. 형사들이 뒤를 쫓았다. 도연은 가방 쪽으로 달려가 열었다. 안에는 손상된 하드디스크와 한 장의 메모가 들어 있었다. 그는 메모를 펼쳤다. 진실을 보려면 신호를 따라가. 내 흔적은 그 안에 있다. 이지은의 필체였다. 그는 하드디스크를 품에 안았다. 형사가 다가와 물었다. 괜찮습니까? 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때예요. 박 형사는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끝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걸 세상에 내놓으면 당신 인생도 바뀔 겁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바뀌었어요. 어제 기차에서 내렸을 때부터.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대전역 불빛이 젖은 플랫폼 위로 번졌다. 멀리서 기차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가 마치 그녀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누나, 이제 시작이에요. 하늘을 가르며 번개가 쳤다. 그 빛 속에서 잠시 그녀의 모습이 스쳤다. 제복을 입고 서 있던 누나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진실을 내가 세상에 알릴게요. 플랫폼 위로 비가 퍼지고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코트를 흔들었다. 멀리서 새로 들어오는 열차의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밝히며 비쳤다. 그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대전역 폭발 사건은 전국 뉴스의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KTX 호남선 217열차 테러, 내부자 연루 의혹. 뉴스 화면 속에 떠 있는 자막을 바라보며 이도연은 침묵했다. 그는 작은 숙소방 안에서 누나의 하드디스크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낡은 장비였지만 다행히 일부 데이터는 복구 가능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통신 기록과 음성 파일, 그리고 암호화된 문서 폴더가 나타났다. 그는 손끝으로 트랙패드를 천천히 움직였다. 폴더 하나를 클릭하자
익숙한 음성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여기 이지은. 현재 내부 통신망이 차단된 상태다. 내가 남긴 이 자료는 누군가에게 닿길 바란다. 그가 안전해야 한다. 이도현, 내 동생. 이걸 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야. 도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고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했다. 내가 조사하던 사건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었어. 철도 신호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지. 그걸 통해 사람들을 움직이고 기록을 지우고 진실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어. 그들이 원하는 건 통제된 세상이야. 짧은 숨소리와 함께 잡음이 섞였다. 도연아, 내가 이걸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게 내가 남긴 마지막 임무야.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조용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화면을 바라봤다. 하드디스크 안에는 누나의 수사 기록과 메일 백업, 그리고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코드가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눈앞이 어두워졌다. 만약 이걸 공개하면 누나가 목숨 걸고 막으려 했던 세력과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그걸 묻는다면 그녀의 희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것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창문을 열자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젖은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다. 박 형사의 번호였다. 이도현 씨, 그 파일을 봤습니까? 봤습니다. 그걸 공개할 생각입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당신이 결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파일이 공개되면 철도청, 국정원, 그리고 몇몇 정치인들이 모두 얽히게 됩니다. 누나가 죽은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도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사님, 누나는 왜 저를 지키려 했을까요? 그녀는 당신만큼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증거라고 믿었어요. 통화가 끊겼다. 도연은 노트북을 다시 켰다. 커서가 깜빡였다. 그는 USB를 꽂았다. 그 안에는 하드디스크에서 복사한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진실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묻을 것인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진실은 대가를 치르게 해. 하지만 그 대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이튿날 아침 대전 시내의 한 신문사 앞. 비는 그쳤고 하늘은 흐릿했다. 도연은 문을 밀고 들어갔다. 프레스룸에는 기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보하려고 왔습니다. 그는 USB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KTX 폭발 사건, 내부자, 그리고 은폐된 보고서까지. 기자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신분을 공개하실 건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전해지는 겁니다. 기자는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다. 잠시 후 화면에 수많은 파일이 열렸다. 그 속에는 이지은 형사의 음성, 내부 통신망의 교란 기록, 그리고 김태성이 조직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기자는 숨을 삼켰다. 이건 나라가 뒤집힐 자료예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보여줘야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이도현 씨, 움직이지 마세요. 그는 걸음을 멈췄다. 뒤를 돌아보니 건물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정장 차림, 그리고 낯선 표정. 그 순간 휴대폰 스피커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도연아, 이제 괜찮아. 진실은 이미 세상으로 갔어.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그 빛이 마치 그녀의 손길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누나, 이제 됐어요.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터졌다. KTX 호남선 폭발 사건, 내부 고발 자료 공개, 전직 보안팀장 구속, 관련 기관 수사 착수. 박 형사는 사무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자막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동생이 해냈군. 그 시각 도연은 대전역 플랫폼에 서 있었다. 어제보다 훨씬 맑은 하늘 아래 그는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엔진음과 함께 바람이 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누나, 당신이 못한 일을 이제 제가 했어요. 열차가 지나가며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두려움이 아니라 누나가 남긴 신호였다. 진실은 마침내 세상으로 흘러나갔다. 며칠이 흘렀다. 대전은 오랜만에 맑았다. 이도연은 새벽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누나의 하드디스크와 USB가 놓여 있었다. 그 파일들은 이미 언론사와 수사당국에 전달되었고 세상은 연일 KTX 호남선 폭발 사건의 진실로 떠들썩했다. 뉴스 화면에서는 관련 기관의 인사들이 사퇴하고 내부자들이 체포되는 장면이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도연은 그 모든 소음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그녀였다. 그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가 싸운 시간들이 꿈처럼 느껴졌다. 휴대폰에는 박 형사에게서 온 문자가 남아 있었다. 당신 덕분에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그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누나의 일은 이제 제 일입니다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방 한쪽에는 누나의 제복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사진 앞에 섰다. 누나, 당신 말이 맞았어요. 진실은 대가를 치르지만 결국 자유를 주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당신이 지켜준 세상, 이제 내가 살아갈게요. 그는 사진 틀을 바로 세우고 먼지를 닦았다. 햇빛이 유리 위에 반사되어 잠시 눈이 부셨다. 그 순간 그녀의 웃음이 마음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무겁던 공포와 미련이 사라지고 이상할 만큼 평온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다. 오늘은 익산으로 향하는 KTX를 탈 생각이었다. 그곳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누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익숙한 플랫폼에 도착하자 열차 출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승객 여러분, KTX 호남선 219열차가 잠시 후 출발합니다. 도연은 천천히 열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다. 승객들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건물들이 뒤로 밀려나가며 풍경이 바뀌었다. 기차의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그 소리가 묘하게 익숙했다. 눈을 감자 누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도연아, 이제 괜찮아. 내가 있던 자리에서 너는 시작하면 돼.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누나. 이제부터는 제가 갑니다. 열차는 익산으로 달리고 있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새 문서를 만들었다. 파일 이름은 신호 2차 기록. 그녀의 미완의 수사를 이어갈 생각이었다. 데이터 복원 전문가에게 넘기기 전 그는 직접 정리해 두려 했다. 누나의 목소리와 기록, 그리고 자신이 본 것들을 정확히 남기기 위해서였다. 기차가 공주를 지날 때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들판 위로 햇살이 퍼지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가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번호 없는 수신.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도연아, 잘했어. 누나의 목소리였다. 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안심이네요. 짧은 정적 후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를 잊어도 돼. 하지만 신호를 잊지 마. 뚝, 통화가 끊겼다. 그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기차 창밖으로 햇살이 더 강하게 비쳤다. 손바닥 위에 빛이 떨어져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잊지 않을게요. 기차가 익산역에 가까워지자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다. 잠시 후 익산역입니다. 내리실 승객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이제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누나를 닮은 듯 단단했다. 기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플랫폼에 내리자 익산의 햇살이 눈부셨다. 그는 역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누나, 이제 진짜 괜찮아요. 멀리서 또 다른 KTX가 지나가며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코트를 흔들었다. 그는 그대로 걸음을 옮겼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그는 그 소리 속에서 누나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진실은 숨을 수 있어도 사라지진 않아. 그 문장이 마음속 깊이 남았다. 익산역을 벗어난 도연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다. 그가 떠난 자리 위로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다. 한때 공포와 비밀이 얽혀있던 노선 위에 이제는 새로운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기차가 다시 출발하며 긴 경적을 울렸다. 그 소리가 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누나의 진실을 세상에 남겼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었다. 기차에서 내린 한 남자, 그리고 그를 구한 한 통의 전화. 진실은 때로 목숨보다 값진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전화를 믿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